한미 FTA에 관한 것입니다. 2월 안에 한미 FTA의 정부의 발효가 될 전망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번에 거쳐서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발효 정지가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오후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으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발효 이전의 재협상을 통해서 독소 조항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서 폐기시킬 것입니다. 양국 간의 교육은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한 무역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국민이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계약에 분노하는 것은 바로 이 공정성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국가 이익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불공정한 FTA나 불평등한 FTA는 양국의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의 우려는 ISD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 정의, 빈곤 타파, 금융 규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려는 민주적 정책들과 충돌하는 한미 FTA 조항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ISD나 역진 방지 조항이나 중소기업 보호 관련 조항이나 중앙과 지방정부의 급식 프로그램 관련 조항 등 10대 사항은 반드시 개정해야 될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미 FTA의 날치기 처리에 이어서 날치기 발효로 귀결돼서는 안 됩니다. 한미 양국은 발효를 늦추고 재협상에 나서야 됩니다. 발효 전에 재협상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19대 국회 그리고 12월 대선 이후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의 모든 권한을 통해서 한미 FTA를 폐기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재벌의 세금은 꼬박꼬박 감면해주는 MB정부의 부자 강세,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합니다. MB정부의 전 세제 실상조차도 법인세 강세 혜택 절반을 국내의 10대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고 글을 썼습니다. 월급쟁이 근로자들은 각종 서류나 영수증이나 첨부해도 MB정부가 각종 공제 한도를 줄여서 한 번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10대 재벌들은 세제 공제만으로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절반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2011년 1조 930억 원으로 2010년보다 1,048억 원, 다시 말하면 계산해보면 8.7%나 감소했습니다. 법인세 감면도 재벌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 강세로 인한 신종 부익부 빈익빈인 것입니다. 지난 4년에 MB노믹스와 박근혜 줄푸세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1% 특권층과 재벌을 위한 잔치를 벌여왔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어도 근본은 변하지 않듯 반성 없는 새누리당은 여전히 특권정당, 부자정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MB노믹스의 실패는 결국 줄푸세의 실패다. 민주통합당이 99%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조세개혁 특위를 통해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내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노력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경제민주화를 시작한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 할인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이 매주 2차례 휴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비록 야당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몸부림쳐서라도 실천해내겠습니다. 전주시 의회의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이 돼서 모든 영세 상인들에게 큰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첫째로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등 정책적 지원 대상에 감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조세 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해내겠습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조세 감면 제도의 추가 연장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세 감면 대상을 서민업종, 중소기업, 농어민으로 집중하고 고용 친화적인 조세 감면, 중소기업 친화적인 조세 감면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천 심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얼마 전 지도부 선출에 사상 유례 없는 모바일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전체의 선거인단 중에 한 93%가 모바일로 투표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9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신청도 온라인으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공천 때면 수많은 공천 서류로 인해서 종이 낭비를 말할 것도 없지만 방문 접수로 인한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폐해를 없애고 모바일 투표와 함께 스마트 정당 실현의 첫 걸음으로 인터넷 공천 신청, 페이퍼레스, 종이 없는 공천 심사를 전면 도입할 것입니다. 스마트 정당의 실현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모바일 투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새누리당은 모바일 투표 도입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표 원내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서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새누리당이 현안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어서 국민에게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그렇지만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새누리당의 노골적인 방해로 계속 미뤄져 왔던 미디어 랩법안, 디도스 특검법안, 조용한 헌법재판관 선출안, 또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정치관계법 등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입니다. 특히 국기문란 민주파괴 범죄인 선관위 디도스 테러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디도스 특검법과 언론시장의 성찰을 막을 미디어 랩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7개월째 위헌 상태로 방치된 조용한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또한 상생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 의안처리제도 개선 국회법 개정안, 또 교사와 공무원의 소액 정치보험금을 합법화하는 정치자원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서민경제회생을 위해서 시급한 민생법안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법, 도가니법으로 불리워지는 사회복지사업법, 영세상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 전문 금융업법,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관련법 등 4대 민생법안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저축은행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도 입법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말로만 쇄신, 말로만 복지 운운하지 말고 99%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과 디도스 특검법 등 나라를 바로잡는
주요 현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만이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개특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여야가 어렵게 성사시킨 정개특위의 합의사항을 번복하는 바람에 정개특위 논의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4월 11일 총선거보다 등록기한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이처럼 직무유기를 계속한다면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은 물론이고 총선 연기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다음에 몇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돈봉투 전당대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여지는 모바일 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이것은 이미 시대적 대세가 된 것입니다. 당초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수용해 주십시오. 새누리당이 어제 의총에서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모바일 투표를 반대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데 새누리당이 당리당략에 사로잡혀서 이 모바일 투표를 끝까지 반대하다가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또 선거 당일 SNS를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허용, 투표장 인증샷도 간사간 이미 합의대로 수용하십시오. 특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총수 및 비례대표를 현재대로 유지하고 세종시를 포함하여 선거구 4개를 신설하고 4개의 페이지를 담은 4+4를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이 계속 4+4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민간 자문기구인 국회의장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권고한 원칙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종시는 특별법에 따라 7월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기 때문에 독립선거구가 불가피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총선 일정상 공직선거법 개정은 선관위가 요청하는 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방부가 군 장병들이 다운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나는 꼼수다와 같은 스마트폰 앱을 강제로 삭제하는 규제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군 장병의 알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입니다. 국방부는 작년 12.6 재보선 당시에 검찰이나 방통위사나 방심위가 SNS 여론과 스마트폰 앱 통제에 나섰다가 국민적 비탄을 받은 사실을 벌써 잊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방부는 애매하고 자의적인 잣대로 군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번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은 최고위원 발언이겠습니다. 네. 어제 전주시의회에서 전국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 휴업일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해온 우리 당 관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 총체적으로 국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총선은 이를 회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그래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차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저는 정부 조직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할 때 정부 조직을 민주정부 10년을 부정하고 그런 요소, 또 하나는 위인설관의 요소로 정부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때 사라진 정통부, 과기부,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반드시 부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차원에서 이를 검토해서 합의가 되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공심위가 발족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들께서 공천혁명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심위원장께서 특히 정체성과 도덕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체성, 도덕성, 그다음에 당 기여도, 경쟁력 등등에 대해서 여러 항목을 산술적
평균을 내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정책성과 도덕성 심사를 1차로 끝내고 걸러진 다음에 2차 심사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민 배심원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것은 유능한 신진 인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합당 논의 당시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통합이 늦어졌기 때문에 한 달 가까이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또 당력을 모바일에 집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약간 부정적인 판단을 받았던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렵다고 혁신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혁신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선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나라당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꿀 정도까지 되면 자기 고백과 반성 그리고 국민을 속이거나 혹은 꼼수를 피우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으로 이 정개특위 소회의 발언록이 지금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소회의는 대부분 다 지금까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의록 공개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 공개 요청을 했더니 보좌관도 안 되고 의원만 와서 직접 열람하라라는 통보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았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새누리당은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 모바일 투표와 관련해서 그 회의록 내용 중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그 주장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모바일 투표를 하는 정당이 있고 안 하는 정당이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국민들로부터 몰매를 맞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몰매가 두려워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당이라면 저는 당명 개정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모바일 투표 정정당당하게 응하십시오. 그리고 국민 경선, 완전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큰 소리 쳤던 것이 바로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것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개특위가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B정부 들어와서 이 법인세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부에게 대기업의 법인세의 세제 감면 혜택이 너무나 많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때마다 정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었습니다. 현재 법인세가 22%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제로 낸 법인세율은 11%에 불과합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의 이 법인세 감면액이 1조 382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감면 혜택을 받으면 이 1조 원이 넘는 돈은 누가 내게 됩니까? 바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까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러한 재벌 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메워갔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 이 농협 신경분리와 관련해서 지금 농협중앙회의 노조가 난립니다. 왜냐? 325조의 예산을 지난 연말에 정부가 통과시키는데 다급한 나머지 당초에 이 쓸모없는 1조 원 현물 출자를 2조 원에 유동화 가능한 현물 출자와 3조 원 이자 보정 방식으로 결정을 하면서 정부가 이것을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또 없던 이야기로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농협 신경분리가 제대로 될 이도 없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민주통합당과 국민들이 이상득 의원 그리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박기태 돈봉투 국회의장 그리고 김효재 정무수석에 관한 수사에 관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 언론에 보면 이 박기태 국회의장의 돈봉투 받은 여당 의원의 명단을 검찰이 입수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여당 의원의 명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회의원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떠돌던 것입니다. 수사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CNK 다이아 사건, 어제 정무위에서 민주통합당의 우재창 의원이 우리투자증권 크레딧스위스 브림의 이지형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 크레딧스위스는 BBK 사건에도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등장하는 그 금융기관이죠. 그리고 이 이지형 씨라는 사람이 바로 이상득 의원의 그 아들 이지형 씨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관한 검찰 수사, 어제 정무위에 서 있던 그 대정부 그 직문 이것을 보면 검찰 수사에 참고될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유연한 대북 정책, 복지, 진보적으로 바꾼 것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특히 로고에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금기시해왔던 빨간색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박정희 유신 독재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 공동 책임자입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새누리당 박근혜로 차별화해서 총선과 대권 가도를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미 FTA에 대한 광화문 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하는 등 우리 당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오늘 대회를 계기로 해서 3월 1일 예정된 한미 FTA의 발효를 저지하고 한미 FTA를 폐기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FTA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시행 중인 한미 FTA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한 후에 추가적인 FTA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총 81개국과 총 81개국과 FTA 발효 또는 발효 예정 협상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은 우리 농어민과 중소기업, 골목 상인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위험에 처합니다. 따라서 FTA에 대한 영향, 면밀한 검토와 피해 대책 마련 등 친밀한 준비를 갖춘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오는 9일 10일 중국 선양에서 6.15 북측위원회와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불허했습니다. 통일부는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민간 교류에 앞서 당국 간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접촉 신고를 거부했습니다.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민간이 먼저 대화를 하면서 무르익었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외교 상식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당국 간 대화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접촉을 통해서라도 당국 관계의 물꼬가 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6.15 남측위가 제안한 5가지 과제는 물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접촉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승인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병숙 대표님과 문성근 최고위원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잠깐만 좀 보태겠습니다. 어제 전주시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첫 강제 휴무를 규정하는 첫 번째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었습니다. 7개 대형마트와 18개 기업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2010년, 2011년 그 추운 겨울에 전주시의회 조지훈 회장이 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농성하고 그랬던 그 혼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고 또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선례를 남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의회의 모범적인 그런 사례 이것이 생긴 것이라는 점을 좀 넘어서 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상생과 공정의 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의 세계를 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경제민주화를 좀 넘어서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좀 더 결의정신을 담아서 민주통합당이 집권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새로운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런 그 노력을 당 차원에서 전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미 친환경 무상급식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어떤 그 지방자치의 선례, 사례로 브랜드화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 휴일 지정 이것을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정책 가치 이런 것으로 브랜드화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공천이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공천은 있고 정책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이번 전주시의회의 그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이런 노력을 민주통합당이 전개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겸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당면까지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리 당략 때문에 말을 바꾸는 그런 행태가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아까 박영선 최고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농협의 신용 경제부분 분리에 따른 지원 약속 지켜지지 않는 것 아무렇지 않게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논란 끝에 여야 간사 간의 합의까지 보았던 석패율제 도입 문제가 또다시 새누리당의 당리 당략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40%가 안 되는 지지율로 무려 국회 총의석의 6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이 우스꽝스럽고 엉터리 선거제도를 아예 고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경쟁이 있는 이른바 독점을 깨는 정치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했던 이 석패율 제도가 단 한 가지 이유, 자신들의 강세 지역에서는 모두 야당 후보가 출진을 하고 선전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약세 지역에서 얻으려고 했던 성과는 진보정당 후보들의 약진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다, 밀린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명을 바꾼 만큼 자신들의 당명에 걸맞는 책임 있는 정치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습별 제도 문제는 몇몇 정파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포기하기는 너무나 귀중한 그런 우리들의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 남윤희 전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2월 7일 그 당무위원회에서 15% 여성 후보 공천이 당기가 확정되었습니다. 예, 민주당이 그 개혁적 공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 여성 의무 공천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성평등 철학을 계승해 나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8대 때는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여성 공천이 상당히 부정했습니다. 앞으로 그 15% 의무 공천은 30% 여성 할당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진통은 있겠지만 현재 52명의 그 여성 예비 후보들이 지금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공모가 시작되면 더 많은 여성들이 준비를 할 것이고 여성정치참여위원회에서는 여성 인재 발굴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MBC에 이어서 KBS와 YTN 노조도 공동투쟁을 결의하면서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들풀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7일 MBC와 KBS, YTN 3개 방송사 노조가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출, 퇴직자 복직을 위한 공동투쟁을 발족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작은 낙하산 사장을 안치기였고 다음은 언론인들의 징계였습니다. 이번에 이 3사 방송의 어떤 공동투쟁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의 왜곡된 평가방송을 바로잡고 공정방송을 지키고자 했던 언론인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공동투쟁을 결의한 언론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민주통합당도 앞으로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해고자들이 다시 복직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